그 정도의 차이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과 부산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변 공간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그거를 정말 제대로 풀어낸다면은 정말 대체 불가능한 그런 도시가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대전이 너무 뜨거운 반응을 주셔서 또 제가 좋아하는 도시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산은 저는 특별한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거의 최초의 도시가 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경성이 또 하나의 큰 도시고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 대도시였지만은 제 관점에서는 밀도가 낮았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면은 이제 한 2층 이상의 밀도를 가지면서 고밀화된 사회에서 상업이 발달하고 상업을 통해서 사회 계층 간 이동이 생기고 부의 창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업 경제를 탈피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거의 첫 번째 케이스가 저는 부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부산은 지리적인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만든 특별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산은 보면은 태백산맥 줄기가 쭉 와서 포항, 경주, 부산으로 해가지고 쭉 밑에까지 산맥이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바닷가 바로 옆에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어요. 실제로 평지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등고선을 따라서 해안가를 통해서 선형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 많은 도시가 있지만 그렇게 바닷가 바로 앞에 있는 도시는 드물거든요. 인천이라든지 이런 것도 항만 도시로 유명하지만은 다른 점이 있다면은 거기는 엄청난 조수간만의 차가 있기 때문에 물이 빠졌을 때는 갯벌이 앞에 펼쳐지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만 앞에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부산 이 남해 쪽에 있는 그 도시들은 조수간만의 차가 별로 없으니까 항상 바다가 앞에 있는 그런 컨디션이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부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역사적 배경으로는 뭐가 특이한 점이 있냐면은 부산은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반도 역사상 가장 밀도가 높은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피난민들이 다 부산으로 모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밀도가 높은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산의 어떤 지역을 가게 되면은 우사,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소를 키우던 곳인데 그냥 사람이 들어가서 살면서 막 2층으로 집 짓고 살고 막 이런 곳도 있거든요. 그리고 경사대지에 달동네가 막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런 급경사에 건물이 안 만들어지는데 거기도 많이 건물이 지어졌고, 밀도가 높아지면은 제일 혜택 보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했죠. 그래서 주변에 자기 물건 사주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잘 알려진 첫 번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시장이 거기 만들어지죠. 그래서 국제시장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상업이 활발할 수 있는 도시적인 공간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떠한 큰 변화를 갖고 오게 되냐면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는 내가 땅 문서가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거래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그 얘기는 자수성가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게 되면은 부의 이동 사다리가 되면서 그게 사회의 진화를 이뤄가죠. 민주주의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시면은 17세기에 영국 런던에 보면은 4층짜리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상업이 많이 발달했겠죠. 그러면 상인들이 돈을 벌고, 거기는 또 게다가 해외 무역을 통해서도 돈을 엄청나게 번 상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새로운 신흥 부호 계급이 떠오르고, 이 사람들이 왕의 권한을 빼앗아 갖고 오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1688년도에 명예혁명에 성공을 합니다. 파리 같은 경우는 18세기에 6층짜리 건물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상업이 발달하는 도시 부르주아가 생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왕의 목을 치는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에 성공을 하는 일이 생기죠. 우리나라는 1894년도인가요? 그때 동학혁명이 일어나는데 밀도가 낮고 농민들 갖고서 규합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게 제대로 일이 안 됐죠. 성공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우리가 12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다 도시화가 되는 1987년도에 6월 항쟁에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사회학적으로 아무 근거 없는 얘기인데, 건축가의 눈으로 관찰을 해보면은 도시 밀도가 높아지면 상인계층, 신흥 부호계급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위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갖고 오려는 그런 민주주의 혁명들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처음 일어났던 시민항거, 정말 위력적인 시민항거가 부마항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산 마산 지역에서 난 민주주의 항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일어났던 이유가 6.25 전쟁 때부터 그곳이 훨씬 더 밀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도시화가 먼저 됐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업으로 돈을 번 신흥 부호계급이 생겨날 수 있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장점인데,
공간이 부족하다는 건 아주 고질적인 그런 한계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해결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우리나라는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서 공원을 만들고 이렇게 확보한 다음에 도시를 만든 게 아니니까 부산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공의 공간이 남아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볼 때 그 키는 부산항만공사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항만공사가 해안가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공간들을 갖고 있어요. 땅들을. 간척 사업을 해서 만든 것도 있고 그것들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개발을 잘 해도 부산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다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뒤로 급경사로 경사가 올라가지만은 실제로는 해안가를 따라서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등고선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닷가로 가면 다 해발 고도가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높이가 비슷하다는 거를 잘 이용을 하면은 사실은 자전거 시스템도 쓸 수도 있고 제가 맨날 여러 번 강조한 지하의 물류 시스템들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들이 지하 터널로 하수도 같은 관을 통해서 물건을 나르는 것들도 사실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언덕길이 많기 때문에 지하 물류 터널을 뚫어도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할 때 많은 에너지 소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수평으로 되어 있는 그 등고선 라인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부산 같은 경우라면은 이게 리니어 세트이기 때문에 지하 물류 터널을 하나만 뚫게 되면은 도시의 많은 지역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전에 우리 혈록 현준에서 얘기했던 언덕길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놓았을 경우에 그럴 때 사회적으로 격차가 나는 것들을 많이 수평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사회적 인프라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들도 많이 적용하면은 좋은 도시가 부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바닷가라고 하면은 마지막이에요. 그냥 거기 가면은 바다 한번 쳐다보고 뒤로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바깥쪽 길, 그러니까 바닷길을 통해서 해상 버스 같은 것들이 네트워크가 잘 되는 어떤 인프라가 돼 있다고 치면은 아니면은 데크로 쭉 연결되어 있는 어떤 보행 친화적인 거리가 있다든지 하면은 물하고 땅이 만나는 그 접점이 의미가 달라지겠죠. 근데 그게 활성화가 잘 되면은 부산의 많은 부분의 도로 교통 체증 같은 것들을 그쪽에서 서포트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제 그렇게 지상에서의 교통 시스템과 해상에서의 교통 시스템이 두 개가 이제 평형으로 되게 되면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그 해안가의 땅들은 가치가 좀 달라지겠죠. 그 대표적인 거가 이제 북한 개발 같은 경우가 하나 들 수 있겠죠. 거기에 그냥 높은 주상복합 건물만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공간들이 훨씬 더 아름답게 새로운 도시의 전형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부산이 엄청나게 많은 인구들을 지금 서울로 빼앗기고 있거든요.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일단 그 과정들을 제가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수도권에 일자리를 찾으러 가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남자들이 젊은 여성분이 없으니까 따라서 수도권으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가정을 꾸리신 분들만 부산에 남아있고 새롭게 누군가 짝을 만나야 되는 사람들은 다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이 제가 희망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은 부산은 가장 큰 차이점이 바다가 있다는 거거든요. 서울도 보시면 가장 비싼 데가 어디예요? 한강가에 있는 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공간을 쳐다보는 거가 엄청난 부동산 자산이 올라가는 그런 기회가 돼요. 홍콩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다 바닷가에 있죠. 맨하탄도 마찬가지로 물가에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물 위에는 건물을 안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빈 공간을 본다는 거예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가 비싼 이유가 내려다보는 시선이 권력자의 시선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올라갈수록 넓은 공간, 빈 공간을 볼 수 있잖아요. 바다 위에 어마어마한 비어있는 공간들을 내가 시각적으로 다 소유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그게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인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른 도시를 만들 수 있고요. 다른 도시를 만들면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면은 수도권 집중을 좀 막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제대로만 한다면. 마치 뉴욕과 샌프란시스코가 기후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선택하고 싶은 라이프 스타일을 골라서 가게 돼 있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과 부산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줘야 돼요. 현재로서는 바다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그대로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점점 그쪽으로 더 사람을 빼앗기는 거죠. 앞으로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는 하이퍼루프 같은 부산까지 19분 만에 간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럼 더 많은 인구를 빼앗길 거예요. GTX A라인이 뚫리면은 일산에 있는 인구가 삼성동으로 더 많이 빼앗길 것처럼 그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려면은 오히려 반대로 서울 사람들이 부산으로 가는 그런 일을 만들려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경험이 있는 게 한 10년 전인가에 서울에 엄청난 한파가 온 적이 있어요. 영하 한 20도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프로젝트 때문에 거제도에 갈 일이 있어서 부산을 갔는데 거기 영하 2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도가 18도 차이 나니까 여기 진짜 살만하다. 겨울에는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거의 진짜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2달 동안 월세를 내고서 부산에서 생활하신 분이 있어요. 가능했던 건 뭐 기후 차이가 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기온 차이가 앞으로는 안 나겠지만은 어쨌든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를 해준다면은 오히려 저는 또 수도권의 인구를 더 빼앗아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닷가를 고미다 시킨 것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키키 해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거기서 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해운대 갔을 때는 그러니까 글로리 콘도하고 조선호텔하고 한국 콘도 뭐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건물이. 진짜 할 거 없는데 여기 도대체 왜 놀러 오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사장밖에 볼 게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은 가면은 뭐 이렇게 팔찌 차고서 막 여기저기서 먹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잖아요. 그리고 해운대라고 하는 공간도 높은 시점에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생겨나고 뭐 마린시티 같은 것도 있지만 그 앞에 뭐 마리나 같은 것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런 변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서울에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런 체험이니까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변 공간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이냐. 한강의 수변 공간도 제대로 개발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강은 워낙에 장마철 때 수위가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기 때문에 물하고 가까운 친수 구조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남해안 바닷가에 있는 곳들이 물하고 제일 가깝게 친수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를 정말 제대로 풀어낸다면은 정말 대체 불가능한 그런 도시가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광안리나 해운대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도로가 뒤로 가고 그 도로에서 바닷가로 나오면서 뭔가 도시들과 이런 뭐 데크나 이런 것도 있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거를 좀 잘 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항만공사가 갖고 있는 땅과 거기에 접근하는 거를 막고 있는 엄청난 고속도로 같은 도로를 잘 재정비를 하셔가지고 수변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좀 해서 다른 도시들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제주도 같은 다른 따뜻한 바닷가의 기후를 갖고 있는데 대도시면서 차를 타고 갈 수 있다. 이게 사실은 부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산업군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가장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인프라를 투자할 때 효과를 제일 많이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왜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광케이블을 많이 깔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까는 나라가 됐겠어요. 어느 정도 돈도 있지만은 나라가 작아서 그런 거거든요. 광케이블을 쫙 깔았을 때 그거를 혜택 볼 수 있는 세대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인프라를 했을 때 그게 경제적으로 리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부산은 어떠한 스마트 인프라를 깔았다면은 그게 효과를 보기에 되게 좋은, 경제성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세대 스마트 시티를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부산 같은 도시에다가 크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적용했을 때 그게 시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인프라를 깔았을 때 시장성이 생겨야지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광케이블이 깔렸더니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것들이 먼저 막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산은 그런 밀도가 높다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스마트한 인프라를 깔아서 시범적으로 테스트베드로 쓰고 거기서 만들어진 인프라를 전 세계의 대도시에 다 수출할 수 있는 그러한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는 도시란 말이죠. 그걸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강점이 뭔지를 좀 잘 파악해야지 차별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바다가 있고 밀도가 높다. 그거를 잘 이용하셔가지고 새로운 인프라를 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항대교? 이건 끝내주네요. 도는 구간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 타봤는데 아파트 20층 정도 높이로 다리가 지나가니까 그거 내려오는 인터체인지가 진짜 엄청 몇 바퀴 돌아야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게 나오는데 롤러코스터급인데 이게 또 부산의 특징 중에 하나죠. 한강에 있는 다리들은 다 교각이 쭉 있는 그런 철근 콘크리트 다리지만 부산은 대부분 다 사장교로 되어 있잖아요. 사장교로 되어 있는 이유가 큰 배가 밑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높이를 높여야 되는데 그걸 교각으로 하면 안 되고 배가 지나가니까 사장교로 만드는데 높이가 한강 다리보다 더 높아요. 20층 정도로 올라가고 지면하고의 연결이 점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도로가 가다가 다리가 되려면 엄청나게 또 올라갔다가 건너 다시 내려왔다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려움이 많은 건데 이게 결국엔 또 큰 장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금문교 바라보려고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가는 것처럼 광안대교 같은 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관광 어트랙션으로 사용되는 거죠. 밤에 가도 광안대교를 바라볼 것들이 있으니까 해운대는 오히려 깜깜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광안리가 또 밤 시간에는 더 훨씬 더 활발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도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영도대교가 되게 유명하죠. 이게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독일식 가동교잖아요. 이렇게 열렸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들.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러한 시스템이죠. 저는 독일교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건축에서 20세기 건축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가 자동차예요. 그 두 가지 다 특징이 뭐냐면은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와 건축이 기계하고 합쳐졌을 때 고층 건물이 나오고 이런 도로망 체계가 자동차 중심으로 된 20세기의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다리나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 장치가 되는 경우를 거의 볼 수가 없는데 다리와 기계가 합쳐진 게 이 도계교인 거죠. 그래서 다리는 A와 B 지역을 연결하는 어떤 고정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계교가 되는 순간 마치 반도체처럼 온오프가 되면서 열렸다가 끊겼다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다리와 기계가 합쳐진 게 도계교인 거죠. 20세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장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도시의 특징은 뭘까요? 21세기의 특징은 이제 정보화 시대에 맞게끔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한 광 케이블을 통한 인터넷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이 21세기의 도시를 바꾸는 큰 변수겠죠. 저는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구릉지 경사면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앞집의 지붕을 뒷집의 마당으로 쓰는 이 테라스. 이런 거가 세종시 같은 데 많이 쓰이거든요. 저희가 송도에 만들고 있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여기는 경사로가 아닌데 이제 일부러 그 헤비타트처럼 만들고 그다음에 고층을 만들었는데 이런 시도들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우, 좋네. 중간에 막 이런 삼각형의 공원도 있고 진짜 훌륭하네요. 이야. 박수 쳐드리고 싶은 1980년대에 저런 아파트는 많이 정말 훌륭하네요. 요즘 같았으면 더 여기서 진화해가지고 타워형 아파트, 판사형 아파트 1층 부분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가 하나 내려가든지 아니면 거기에 지금 현재 인공대지만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거기를 공원 같은 걸로 쓰면 훨씬 더 좋겠네요. 타워에 있는 분들이 그 앞에 나와서 쓸 수 있는 선형의 공원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아니면 옥상도 개발해서 쓰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너무 훌륭한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이상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주차는 좀 옛날에 만들어진 거라서 지금같이 주차장이 충분하지는 않겠네요. 근데 재건축한다고 하네. 이런 거는 리모델링만 해도 좋겠다. 리모델링 멋있게 해가지고 비싸게 팔면 세대수 안 들리고도 어떻게 안 될까? 동네가 좋으면 그게 가능할 텐데. 더 비싸대요? 그럴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이제 공간의 질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떠한 공간이 더 좋은지, 아파트라고 다 똑같은 아파트가 아니고 다른 퀄리티의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도 그 1층에 있어서 주차장에서 차 직접 세우고 자기가 올라가서 1층 마당 쓸 수 있는 세대가 제일 비싸요. 그 듀플렉스처럼 돼 있는 데가. 아파트긴 하지만 단독주택의 장점을 갖고 있는 두 가지를 다 갖는 경우잖아요. 그런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좀 심했더라. 협고. 근데 사실 저 정도의 채석장이 만들어졌다면은 사실 훨씬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채석장에 정말 스펙타클한 경치를 즐기게 하는 특별한 호텔을 만들거나 그랬다면 더 비싸게 개발 이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창신동 같은 데가 이렇게 채석장이어서 깎은 데가 있고 그런 거는 오히려 그 경관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게끔 건축이 됐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에서 과천 가는 길에도 엄청나게 절벽처럼 깎여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진짜 뭐 특별한 호텔이 들어가면 더 멋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여기는 진짜 경사로가 24도. 애들 완전히 뭐 하체 발달 장난 아니겠는데 여기는? 그 경사로를 대중교통이, 그러니까 전차 같은 경우, 샌프란시스코는 홍콩 같은 경우 에스컬레이터 이런 인프라가 잘 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그게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시야도 열리고 올라갈수록 멀리까지 보이고 하는 장점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삼복도로에 있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 거가 경사 엘리베이터로 가잖아요. Q&A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엘리베이터는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곤도라를 하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하든지 그런 거가 훨씬 더 유용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부산은 홍콩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그런 인프라들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는 거가 그 경사로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쪽으로 조금 더 투자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천마을. 거기는 진짜 산토리니에다가 더 컬러풀하게 칠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은 산토리니 섬은 왜 지붕을 뒷집에 사람들이 마당처럼 테라스처럼 쓰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국이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감천마을은 또 그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지어진 데도 아니고 그리스하고는 좀 기후가 다르잖아요. 그리스는 집중모가 내리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지붕을 쓰기가 좀 수월한데 여기는 다 지붕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경사지붕으로 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제대로 잘 못 쓰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건 기술적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걸 잘 해결해서 조금씩 리모델링을 좀 쉽게 만들고 하면은 특별한 공간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방법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접근이 불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으로 4m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신축 허가 안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현재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특별적으로 묶어서 여러 가지 법들을 좀 약간 그 피할 수 있는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은 더 많은 자본들이 들어가면서 재미난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럼 젠틀리피케이션 돼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 쫓아내라는 얘기냐, 이렇게 접근하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딜레마인 거죠. 우리의 도시 문제라는 거가 쉬운 문제가 아니죠. 부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메트로폴리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되게 자긍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대도시가 만들어진다면은 저는 서울과 정말 다른 유니크한 그런 새로운 도시가 잘하면 만들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일본도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저게 캐릭터가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도시 부산이 앞으로 더욱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는데 정말 제가 부산 좋아해요. 물론 뭐 교통이 제일 편안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가는 도시이기도 한 것 같아요. 부산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잘 돼서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